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왜 돈은 늘 급하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 살면서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은행에 가보지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적절한 곳에서 빌리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사채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참 어려움을 겪고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서민들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라는 서비스가 새로 등장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소액 대출, 서민을 위한 소액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서민 소액 금융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서부터 굉장히 유행처럼 먼저 가면서 개념은 들어왔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본격화되는 모양인데 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2조 원 이상을 저신용자 창업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개인은 최대 5천만 원, 단체나 기업은 최대 1억 원을 최장 5년까지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소금융사업, 즉 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들로부터 1조 원, 금융계에서 1조 원 등 총 2조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서 대출 사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네, 미소금융 이름만 들어도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들고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 어떤 사람들에게 대출이 열려 있습니까? 네, 미소금융 사업은 의지는 있지만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가 주요 대상인데요. 금융 채무 불이행자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자활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있는 곳에 선정해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네. 자활의지가 높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신용위기를 맞았지만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출 종류하고 조건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로 문을 열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 동안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들의 편의를 위해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고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일반 창업자금도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임차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상인도 원재료 구입이나 시설 개보수 등 운영 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도 상인회를 통해 운영 자금 500만 원을 1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단체나 사회적 기업도 최대 1억 원까지 각각 3년, 5년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걱정도 됩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같은 경우 운영하겠다는 규모가 무려 2조 원 아니겠습니까? 이 괜히 이러다 보면 우리가 냈던 세금 또 얼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재정 지원 없이 민간 기부로 올해 3천억 원 등 총 2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재계에서 올해 1,000억 원 등 총 1조 원, 금융권에서 올해 2천억 원 등 총 1조 원에다가 자발적인 기부금이 더해지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2012년까지 2,500억 원을 미소재단에 기부하고 10년 동안 휴면예금 7천억 원을 전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계나 금융부에서 적극 동참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의 그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그 나눔과 봉사 문화가 확산될 것이고 또 기업들은 이윤 범위 내에서 물론 기부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회의 약자들한테 좀 보탬이 되니까 생산적 도움이 되리라는 측면에서 또 기부 문화가 상당히 좋은 방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문제되거나 혹은 지금부터 벌써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소금융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담보나 법적인 추심 수단이 없습니다. 아하. 따라서 대출자의 상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출 부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원 확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느냐도 문제인데요. 10년간 기업의 기부를 어느 정도 유치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수준이 다른 마이크로 크레디트 재단에 주어지는 수준보다 높아서 미소금융재단에만 기부금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던 쪽들도 있는데 걱정이 좀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이 운영 주체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 제법 있는 쪽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서민 대출은 크게 정부 보증 대출과 민간 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 보증 대출이란 정부 출연금을 받은 신용보증기관이 저신용자에게 보증을 해주면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보증을 담보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리는 연 7에서 8%대, 대출 한도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업체와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너무 많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전환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캠코의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신용 등급에 따라 연 9.5에서 13.5%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도 최고 연 49%에 이른 대부업체 대출을 연 30% 안팎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지론도 그렇고 캠코도 그렇고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을 한 번쯤 접속해 보십사 권해드릴 만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지금 몇 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남았습니까? 네, 이와이도 시중은행의 희망월시 대출을 이용해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생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7에서 9등급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연 10%대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인데요. 대출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나 그다음에 임금 체불 생계비, 또 실직자의 생활안정자금 등 또한 이제 재직 근로자의 대학 학자금 등 이러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이 대출은 다른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아주 낮은 금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약 2.4에서 3.4%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아주 금융 비용 부담을 아주 저렴하게 해드렸고요. 특히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연체라든가 아니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자 등에 의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해외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참여로 좀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살펴본 이거 외에도 정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잘못된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낙담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필요한 서비스들 찾아서 빨리 금융위기 벗어나시고요. 이를 통해서 다시 편안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제도 소개해 주신 김영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인테리어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성공하는 인테리어는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새삼 다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잊혀져가는 우리의 한옥을 멋진 인테리어로 승화시킨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멋과 함께 삶의 여유까지 느낄 수 있는 개성 만점 한옥 마케팅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고 나면 우후죽순 들어서는 빌딩과 여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주소. 하지만 이런 곳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가 있었으니 볼수록 정이 가는 한옥. 재미있어요. 또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한옥의 매력이랄까요? 새롭게 웰빙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옥 마케팅 속으로 들어가 보자.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소문이 무성한 특별한 한옥이 있다고 하는데
마침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그 위치를 물어봤다. 우리 유치원이 한옥으로 돼 있어요. 한옥 유치원이라고요? 아이들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정말 한옥. 가지런히 오른 기와하며 시골에서나 봤던 창호지문, 또 결결이 짜맞춘 마루까지 그야말로 그림 속 풍경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어릴 적부터 기본 생활부터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자면 우리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나 그다음에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옛 선조들의 지혜로움까지도 다 몸에 익히면서 갈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옥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무슨 신호라도 알리듯 뛰어나오는 아이들. 한옥 유치원답게 배움 또한 전통을 이어가는데.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 행복이 절로 묻어나온다. 재밌었어요. 신나고 재밌고 땀도 나고 정말 즐거웠어요. 넓은 마당하고 흙과 나무로 지은 집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거. 예. 다른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접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제일 애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넓은 마당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동물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뒷산. 한옥의 넓은 마당까지도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 한옥 유치원. 아파트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놀이터다. 지경의 꽃들이 어떻게 생겼더라? 주위의 모든 것들이 배움과 직결되는 상교육의 현장, 한옥 유치원. 자연과 함께 생명력 있는 작품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또 색채 같은 경우에도 자연 색채는 굉장히 멋스럽고 아름다운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미술 수업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한옥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우리의 전통을 배우는 아이들. 이런 한옥 유치원만의 장점 덕분에 서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단다. 갇혀있는 공간보다는 열린 교육을 하다 보니 한옥은 또 마당과 어우러지는 곳이라서요. 아이들이 배려심도 크고 그다음에 서로 어우러진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옥 유치원을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금세 허기가 지는 아이들. 한채 비빔밥에 고소한 누룽지탕이 오늘의 메뉴다. 무엇보다도 애가 밝아요. 너무 즐거워해요, 하루하루를. 아침부터 유치원 가겠다고 스스로 일어날 줄도 알고, 주말이면 유치원에 왜 오늘은 안 가냐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는 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갇혀있는 곳에서 아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하고 접하고 뛰어다니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요. 그러면서 여기 오면서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아이는. 많이 씩씩해지고 건강해지고 뭐 편식 같은 것도 없어지고 예, 그런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까지 생각하는 특별한 한옥 체험. 우리 것을 익히는데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재미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것을 실천하는 한옥 명소. 한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 속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이것. 그 정체가 궁금한 가운데 살짝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풍경은 혹시 정원 아닌가요? 보셨다시피 여기는 치과예요. 흑색있죠? 한옥 치과란 말씀? 우리의 이 소중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 치과 공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치과 공포를 조금 해소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병원을
개원하게 되신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공간 이동이나 한 듯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요상한 풍경. 하지만 현장을 보며 진료를 받다 보면 금세 평온해질 것만 같다. 아무래도 뭐 일반 치과보다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치료받으면 위에 이렇게 좀 대들보랑 뭐 석가래랑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냥 대청마루 같은 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좀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면 대청마루 이런 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뭐 이런 기분 때문에 더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치과의 공포를 말끔하게 씻어주니 그야말로 한옥의 장점이 빛나는 순간일 텐데 여기는 오는 아이들이 없는 치과예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진료받으러 와서는 여기 엄마 외갓집 아니야?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놀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사랑방에 놀러 온 기분이라고 옛날 생각난다고들 많이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한옥의 정취에 취한다면 대기하는 시간 또한 즐거울 듯하다. 지금 진료받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치 전통 찻집을 옮겨놓은 듯 아늑한 분위기의 대기실. 가을 하늘 아래 맛볼 수 있는 나른한 휴식은 한옥 치과만의 보너스다. 요즘 들어서 뭐 어딜 가나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한옥이라 특색 있고 치료받는 동안도 기다리는 동안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좀 딱딱한 분위기의 치과를 좀 다녀서 여기 좀 소문을 듣고 와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한옥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아늑하고 이렇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참 좋았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치과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난 한옥 치과. 한옥 마케팅으로 환자 모시기 대성공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찾아간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일단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메뉴들을 살펴보니 각국의 유명 와인들의 스파게티까지. 여기 고급 레스토랑 맞죠? 와인바예요. 한옥 와인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펼쳐져 있는 한옥의 흔적들. 현대식의 편리함을 살리며 한옥의 고풍스러움까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그 집의 형태가 똑같잖아요. 어디나 거의 비슷하고 특징이 없고. 근데 이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옛날부터 좀 생각하고 미련이 있고 좀 좋아했던 게 있어가지고. 와인바의 한옥 인테리어를 접목시켜 동서양의 오묘한 조화를 자아내는데 이 획기적인 시도 덕에 손님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공간이 주는 편안함도 있고 그 와인도 어떻게 보면 그 뭔가 이 공간하고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컨셉이라 여기 오면 편안하게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도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래서 이곳을 잘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와인바. 그곳에서 자신만의 휴식소를 만들어간다. 저는 이 안쪽에서는 바깥에 소나무로 볼 수 있는 창이 있는 이곳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바깥에 마당 쪽의 자리인데요. 저기서 보면은 담을 넘어서 나무들도 볼 수 있고 또 실내 비닐이 거쳐서 하늘 볼 수 있을 때는 하늘, 바람, 공기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 사각 공간 안에 하늘이 들어오는 저 바깥 자리를 좋아합니다. 손님들이 야외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자연을 접할 수 있어서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또 방은 방대로 좌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와인을 드시니까 또 그런 새로운 맛 때문에 또 방으로 많이 예약하시는 손님들도 많은 편입니다. 보통의 와인바와는 차별화된 좌식 테이블까지 한옥이기에 느껴볼 수 있는 색다른 가문이 아닐까? 창작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오면은 뭐랄까 고갈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게끔 하는
묘한 그런 감성을 일으키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더더욱이 더 찾고 싶은 곳이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하면은 공간에 참 고마움을 느끼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의 전통 한옥. 이제는 그 장점을 살려 새로운 트렌드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가는 한옥 인테리어 열풍. 팔색조의 매력, 한옥의 대단한 변신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네, 요즘 문만 열면 매진되는 곳, 그야말로 문전성시라는 말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수도권 신규 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박준호 교수 모십니다.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요즘 신규 분양 아파트 1순위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되는 시기는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하는 그러한 주택이다 보니까는 건설회사에서도 또 상당히 또 아주 요 호기를 놓치지를 아니하고 예를 들면은 요번 그 10월 달서부터 분양하는 물량 중에서 최대란 원래 7,000세대인데 네. 우미린이 이제 2차가 사업 승인이 늦어지면서 약 5,000세대인데 한 지구에서 이와 같은 5,000세대가 한 날짜에 이와 같이 공급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그 현상들이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CG에서 봐보면은 일산 중동 3번 평천 분당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만 요게 이제 1기 신도시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파란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제1 외곽 순환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로부터 반경 보통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인데 물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별내지구 그러는데 이 별내지구가 지금 얘기한 제1 외곽 순환도로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봐보면은 제1 외곽순환도에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보면 별내지구가 그 판교하고 동일하게 마지막에 공급 물량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글자로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2기에서 4기 신도시가 됩니다. 예. 파주, 한강, 하늘, 청라, 송도, 세교, 동탄, 완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교고 이제 광교는 지금 얘기하는 1기 때 발표된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놓았는데 요렇게 주변 도시에서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우선은 제일 먼저 신도시와 어떻게 가까우냐 또 아니면은 지역 간의 그 지하철이 전철이라든가 고속도로가 어떻게 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분석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2, 3, 4기 신도시들 지금 이렇게 한눈에 딱 보고 나니까 그야말로 도심 중심으로 어떻게 퍼져 있는지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가치 상승 가능도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게 되는데 짚어주신 김에 이 외에 다른 지역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번 이제 그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분양하는 가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CG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에 있는 서울을 가운데에 있는 선이 제1 외곽순환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선으로 돼 있는 것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1 외곽순환도로에 걸쳐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천지구는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만은 제1 외곽순환도로에 고천지구가 1,150만 원에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날짜로 해서 의왕 내선 자이가 1순위에서 약 7대1로 분양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통 2순위, 3순위까지 넘어가던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1,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내 쌍용이 1,1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또 분양을 했던 현대 아이파크도 지금 얘기하는 1,180에서 1,1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 분양을 했습니다만 1순위에서 여기도 7대1로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약 일주일 전에 분양을 했던 아이파크에서 일종의 수도권에서의 기업 도시나 마찬가지는 수원의 아이파크에서 그 분양가를 봐보면은 1,160만에서 1,450만 원인데 이것이 대형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10월 달에 약 4만 가구가 공급되면서 4만 가구가 공급되면서 봐야 될 거는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점제로 60점 이상이 돼야 1순위에서 일단 당첨이 가능하면서 대신 마이너스 옵션으로 1,280만 원이라고 우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가로 얘기하면은 약 1,500만 원대가 지금 3.3 평방미터당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분양 열전에 들어가는 이제 지금 얘기한 송도 신도시가 1,260만 원에 이미 분양을 했는데 청라가 이제 분양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분양되기 시작하는데 1,085만 원에서 약 1,100만 원까지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그 5천 세대가 분양이 되는 이제 하늘 신도시가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참고적으로 아실 거는 김포가 지지난 달에 분양했던 것이 약 900만 원에서 800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980만 원서부터 1,060만 원까지 있었고 파주 신도시는 960만 원에서 1,040만 원인데 이것도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일반 서민들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세교 주공 같은 데는 825만 원 또 동두천도 이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쪽에서는 약 지행지구에서 약 810만 원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분양가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즘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말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더 지끈지끈할지도 모릅니다. 청약하게 되면 예금, 부금, 저축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청약도 종합통장, 종합저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도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려놨는데 몇 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강의실에 와서 또 질문도 하고 그래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갖다가 가정을 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는 40, 60, 85, 102, 135 5개가 있다고 보시고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85평방미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바닥이 제일 상한점이다라는 요걸 중형으로 보시고 40과 60을 소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주택 통장은 3개가 있었던 것이 원칙인데 지난 5월 달에 하나를 더해서 만능 통장이 생겼는데 3+1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지 3년, 4년이 되신 분들은 기존으로 나가셔야 되고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통장을 해약을 하고 만능 통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85평방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신 부금이라고 그러는 건 85평방미터인 중형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라고 그러는 건 85를 초과하는 100이나 135평방미터 전형으로 말씀드리죠. 여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만능 통장이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가지를 다 한꺼번에 더해서 드러났다가 내가 청약을 할 때 집이 없다. 그러면은 청약 저축으로 청약을 하시면 되고 내가 집이 있고 돈의 여력이 있다. 그러면 부금이나 예금으로 가셔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던 보금자리에서 특별 분양인데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가 만약에 소득이 낮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입한 지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지 2년뿐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은 일반 지금 얘기하는 분양하는 형태로 해서 일반 모집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청약을 넣어보셔야 여러분이 해당 사항이 안 되십니다. 이런 때는 특별 분양을 가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특별 분양을 가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 너무 복잡하신데 청약에서는 당첨자를 고르는 방법, 소위 말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가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점, 쉽게 성공하면 저축으로 얘기하면 배점제가 있습니다. 이 배점제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 청약저축통장 무주택자에게는 지금 가족수가 얼마나 되냐, 가입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부금과 예금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돼서 점수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순차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순차제라는 것은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순서대로 주는데 지금 현재의 만능통장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는 부금과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85평방미터에서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중형국민주택이라는 부분에서는 25%는 과거와 같이 추첨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만약에 떨어진다든가 또 아니면 탈락이 됐다든가 하더라도 25%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0% 중형을 초과하는 102평방미터 이상에서는 추첨 제외에서 절반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낮거나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지금 함부로 여러분들이 해약을 하시지 마시고 이와 같은 25%의 추첨제와 50%의 추첨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주택 청약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가 많아지면 조건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분들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저축, 통장, 부금 뭐 이런 것들을 옮기시거나 해지하실 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사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자, 그 밖에 청약 통장의 종류, 지금 만능 통장에까지 했다면 또 알아둬야 될 사항을 짚어보죠.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약 4만 가구가 이제 수도권에서 쏟아지다 보니까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 방송의 지난 방송을 한번 봐보면은 제가 권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과밀권역이냐 비과밀권역이나 나오는데 과밀권역 내에서는 그 전매 제한이 3년에서 5년이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주택을 매입했다 5년 이내 매각을 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를 60%뿐이 감면 혜택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비과밀 지역으로 가면은 전매 제한이 1년에서 3년 사이로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5년 이내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갖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보면은 가점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 가점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송도라든가 광교라든가 또 아니면 청라라든가 이러한 경우에서 봤을 때 제일 아무래도 낮은 점수가 지금 청라지구가 되는데 막상 이제 이번에 분양 열전이 되다 보면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점수를 봐보면 청라지구에서 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40점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도가 50점대로 보면서 가장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그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55점대 이상이 돼야 여러분이 청약이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보시고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DTI 적용을 받는 지역이냐 안 받는 지역이냐 조만간에 이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바라보면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약 7%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7%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DTI 적용을 받으면서 내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또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최대의 관심이 이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금자리 주택은 이번에 아파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가 이러면 시범 아파트가 있듯이 이번에 시범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32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령 시범단지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말에도 5곳 내서 6곳 정도가 추가 지정한다라고 그러고 사전 청약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내가 맞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전략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32만 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올인하시는 그러한 전략도 무주택자인 경우에 올인하시는 그러한 전략도 꼭 필요하니까 서두르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껏 들어주신 말씀에 모든 얘기가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사더라도 정보가 필요한 요즘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정보들 챙겨가면서 내 집 마련 꿈 갖고 계신 분들은 마련하시고 투자의 기회를 날리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효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의 박준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맥주는 4도시에서 마실 때가 가장 맛이 있다. 이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 그냥 마케팅일 뿐이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맥주의 거품이 맥주 속에 있는 탄산 배출을 막아줘서 맛있게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 온도가 바로 4도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맥주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분으로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체 개발한 냉각 테이블로 이 4도씨 맥주의 맛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가르텐 비어. 오늘 가르텐 비어의 한윤교 대표를 만나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생맥주 시장에 블루오션을 연 기업이 있다. 창업 성공률 100%, 회전율 0%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확보.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낸 생맥주 전문점 가르텐 비어. 4도씨의 온도로 맥주 맛을 지켜주는 냉각 테이블과 산화로부터 맥주 맛을 보호하는 아이스잔 등 맥주의 과학을 도입.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엔 치킨 브랜드까지 런칭을 마쳐 맥주와 치킨 전문 기업으로 국내 출국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미국 등 해외 5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대전의 작은 매장 하나에서 출발해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7.8기 와싱상담, 성공신화의 주인공, 주식회사 디지의 한윤교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예, 요즘은 그 가르텐 비어 브랜드를 좀 알리기 위해서 국내 그 창업 박람회라든가 각종 그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고요. 그 해외 그 사업 진출을 위해서 베트남 창업 박람회, 그다음에 중국 상해 박람회 그 참가 준비 및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에 그 직영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자주 그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브랜드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가르텐 비어는 일반 그 맥주 전문점하고 좀 차별화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그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맥주를 마실 때 일반적으로 따로 놓으면 맥주가 김이 빠지는데 저희 그 냉각 테이블이라는 어떤 테이블은 맥주를 따라 놨을 때 시간이 지나도 김이 빠지지 않고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주 자체도 일반 그 어떤 안주 자체에서 식사가 될 수 있는 식사 안주 쪽에 많이 그 접근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 업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남미 쪽에 그 출장을 한번 가게 됐어요. 그리 갔더니 그 참 열정적인 나라거든요.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긴 잔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맥주를 미겨주고 따라주고 하는 걸 보고 야, 저것도 나중에 내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야,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잔을 갖고 나와서 그걸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노하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주라고 하면 차갑게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맥주의 어떤 그 원리상 우리 그 잔하고 냉각 테이블의 원리는 맥주의 온도보다 그 냉각 테이블 잔의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의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냉각 테이블이나 잔의 온도가 10도 이하, 즉 8도, 7도 이렇게 돼야지 그 맥주에 있던 탄산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노하우가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맥주는 차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맥주의 온도보다 그 밖의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아야 어떤 그 결로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고 그런 어떤 탄산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고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다 이러기보다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갖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실패도 좀 했죠. 어떤 우리가 노래방 같은 것도 좀 해봤고 다른 어떤 업종도 몇 가지 해봤는데 하다 실패를 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남미에서 가져오는 그 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사업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냉각 테이블을 좀 개발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일반인한테 알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믿지를 않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그걸 알릴 때 참 한 몇 년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거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 지하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직원 4명이서 시작하면서 급여도 못 주고 때에 따라서는 한 1년 정도 급여를 못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참고 믿고 따라준 어떤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만 그 직원들의 어떤 고마움 앞으로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경에 서울에 진출해서 참 저쪽 남부터미널 한쪽 구석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저보다는 그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 그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 그 주위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협력해주고 도와줬던 분들의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세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어떤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좋지 않게 평이 많이 나 있는데 야, 나는 이 업을 하면서 우리 그런 걸 듣지 않고 한번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그 여기 있듯이 경영 이념에 있듯이 또 뭐 어떤 점주 최우선주의라든가 가맹관리 어떤 선진화를 해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가맹점 봉사활동을 뭐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서 가맹점 사장님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장사도 해주고 하면서 청소도 해가면서 어려운 점들을 좀 우리가 찾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경영에 반영도 하고 또 전 직원의 어떤 가맹점 담당을 좀 맡아가지고 소본부장, 내가 곧 가맹점 몇 개의 어떤 사장인데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걸 함으로써 좀 더 가까워지고 하여튼 그 고충 처리도 제도, 가맹점 고충 처리 제도를 우리가 포스상에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좀 조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 같은 걸 좀 올렸을 때 우리가 개선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곧 가맹점이 잘 돼야 또 우리 본사도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냉각 테이블이 있지만은 내년에는 또 업그레이드된 제품 또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업체들은 또 모방하고 쫓아올 수도 있거든요. 또 새로운 어떤 정책, 새로운 프로모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비하지만은 하나씩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가맹점 편점률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치킨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치킨 브랜드인데요. 저희들 뭐 하기까지는 저희들 그 치킨을 굽는 기계가 국내 모든 브랜드들이 그 수입품을 쓰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건 한 2년 전부터 한번 그걸 개발을 좀 시작을 해가지고 좀 돈이 좀 많이 들었지만 한 1년 6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컨벡션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닭을 기존의 어떤 수입업체보다도 짧은 시간에 맛있게 익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가르텐비에서 사용했던 어떤 냉각 시스템 그것도 적용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맥주를 치킨에서 이렇게 시킬 때 맥주를 시켜서 먹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맥주를 배달하다 보면
김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져가지는데 그 배송으로 해줄 때 냉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달용 냉각기를 이용해가지고 맥주 자체도 집에서 치킨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제2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지금 한 38호점 정도 오픈해가지고 지금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저희 그 가르텐비어나 치킨퐁, 제 하여튼 3브랜드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국내에 한번 제1회 한번 우리가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 어떤 좋지 않게 나왔던 편보다는 진짜 가맹점을 위하고 사회에 어떤 우리가 환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회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2011년에는 우리 이 계통에는 국내에 한번 1위가 돼보자. 2015년에는 진짜 해외에서도 우리가 자리 잡아가지고 그 해외에서도 글로벌화될 수 있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경영이님이 있듯이 사원에 있듯이 뭐 어떤 믿음 경영, 나눔 경영, 어떤 사회 봉사도 하고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큰 포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니까 뭐 잘 될 거라고 또 확신합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모처럼 제대로 보너스도 챙길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 선물 마련 신경 쓰실 텐데요. 요즘 유통업체에 나가보면 뭐 한우와 굴비 세트 같은 30만 원 이상의 고가 선물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경기회복의 전조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를 본다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저 선물의 금액에만 연연한 나머지 우리만의 독특한 정은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